거대한 고리를 가진 행성, 토성. 토성은 태양계의 6번째 행성으로 태양계 내 행성 중 2번째로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와 비교하면 약 95배 정도로 무거우며 부피는 지구의 764배로 거대한 고리를 가진 행성으로 유명한 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행성 토성. 토성은 목성과 같이 대표적인 가스행성으로 구성물질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등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평균 밀도가 물보다도 작은 행성입니다. 토성을 물이 가득 찬 거대한 욕조 안에 넣을 수 있다면 아마 토성은 물에 둥둥 뜰 것입니다. 또한 토성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만약 토성의 표면을 걷는다면 몸이 가라앉으면서 고온과 압력에 시달릴 것입니다. 토성의 자전 주기는 10시간 33분으로 매우 빠른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데 24시간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지구보다 764배나 큰 토성은 고작 10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얼마나 빠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나게 빠른 자전 속도로 인해 토성 이적도가 약간 부풀어 오르고 극지방은 평평한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섭씨 180도입니다. 토성의 온도가 낮은 이유는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100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추위 때문에 토성에서는 암모니아는 물론 메탄 등이 얼어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토성 상공 1000km 아래는 수증기와 암모니아 구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핵은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성 수소층인 내부 멘틀과 액체 수소층인 외부 멘틀, 그리고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대기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토성의 핵은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다양한 암석과 얼음이 유체 형태의 금속성 수소와 뒤섞인 진흙처럼 부드러운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무겁고 선명한 토성의 고리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토성의 적도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토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수마이크로미터에서 수미터에 이르는 아주 작은 입자들로 무수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리 입자는 거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구성 성분은 암석 물질입니다. 토성의 여러 고리층은 비교적 서로 가깝지만 층 간에는 간격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넓은 간격은 하시니 간극이며 그 폭은 4700km에 달합니다. 토성의 아이콘이기도 한 토성의 고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토성의 고리는 1억 년에서 2억 년 전쯤 토성의 궤도를 돌던 얼음 위성 중 하나가 토성의 중력에 의해 부서지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40억 년 이상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왔으나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그리고 카시니호가 보내온 관측 데이터는 고리의 질량이 무겁지 않았고 물얼음 상태가 비교적 깨끗하였습니다. 토성 고리의 구성 물질과 성분의 생성 연대가 훨씬 짧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토성은 크게 7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고리는 발견된 순서대로 알파벳 순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주요한 고리는 A와 B, C고리입니다. 여기에는 밀도가 더 높고 크기도 큰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D, E, G 고리는 비교적 희미하고 입자 크기도 작기 때문에 먼지고리라고도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F링은 매우 조밀한 부분도 있지만 작은 입자도 많아 분류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수천 개의 좁은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토성의 고리 너비는 지구의 약 4.5배 정도 되지만 두께는 약 10m에서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성의 고리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고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토성의 고리가 밝은 색을 띠는 이유는 고리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거대하며 물, 얼음과 같은 반사물질로 만들어져 햇빛을 효과적으로 후방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고리의 나이가 비교적 젊기 때문에 아직 먼지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토성도 목성처럼 내부 운동이 활발합니다. 그 예로 목성엔 대적반이 있다면 토성엔 대백반이 있는데 지름은 수천 킬로미터, 최대 풍속은 시속 1700에서 1800km로 막강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토성 대기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폭풍으로 이는 목성 대적반의 80에서 100m/s보다도 5배에서 6배 빠른 것입니다. 토성의 내부의 열로 인한 대기의 대순환의 하나로 대폭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성은 생김새와 달리 내부는 지옥일 것입니다. 토성의 대백반은 1876년 아사프홀에 의해 처음 관측된 이후 약 28년을 주기로 항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기는 토성의 북반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주기와 일치합니다.
이 폭풍이 대기층 아래에 있던 물질들을 모조리 끌어올리는 덕분에 토성의 대기 구조를 밝히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열적 불안정이라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하층부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급속도로 올라와 거대한 폭풍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대백반이라는 것입니다. 토성에는 용의 폭풍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기 하층부에서 발생하며 대백반과는 달리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지구의 번개와 같은 강력한 전파가 방출되고 갑자기 밝게 달아오른 뒤 잠잠해지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2004년에는 이 폭풍이 세계의 소형 폭풍들을 근처에 형성하기도 했는데 곧 다른 거대 폭풍에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폭풍이 대기 하층부의 에너지를 상층부로 전달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토성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토성의 북극에 있는 육각형 모양의 거대 폭풍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약 61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폭풍의 지름은 1만 2천 킬로미터로 이 구름은 토성의 2만 5천 킬로미터 상공에 형성되었으며 지구의 허리케인처럼 수증기로 구성된 소용돌이로 알려져 왔습니다. 생성 방식이 허리케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구름이 없거나 매우 적고 상층의 구름은 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시에 중심부의 회전 속도는 지구의 허리케인의 약 4배 속도인 시속 530km에 이릅니다. 토성의 위성. 토성의 위성은 총 83개로 목성만큼이나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은 2019년 20개의 위성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위성 보유 행성이 되었습니다. 토성의 위성 중 대표적인 위성인 타이탄과 엔셀라두스, 그리고 고리 주변을 함께 공전하며 고리에 간극을 주는 위성 프로메테우스까지 얼음과 바위 덩어리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신비로운 토성의 위성들을 함께 보러 가시죠. 양치기 위성이라 불리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토성 궤도를 돌며 토성의 F 고리에 아름다운 물결을 남깁니다. 지름이 102km에 불과한 프로메테우스는 14.7시간 동안 토성 궤도를 돌며 행성의 고리에 간극을 주는 위성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작은 먼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먼지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치기 위성이라고 불리는 작은 천체들이 먼지 입자의 위치와 에너지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고리와 같이 공전하며 고리를 구성하는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위성인 것입니다. 영화 스타워즈 속 제국군의 우주요새인 데스스타와 닮은 죽음의 별 미마스.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미마스는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789년 9월 17일 윌리엄 허셜은 그의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던 중 토성 근처에서 희미한 빛의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윌리엄 허셜은 처음에 이 천체가 별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밤에 걸쳐 천체를 계속 관찰한 결과 이 천체가 규칙적인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토성 주위를 도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허셜은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을 따서 달의 이름을 미마스라고 지었습니다. 미마스라는 이름은 토성의 위성들의 이름을 신과 관련된 신화적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미마스는 제우스가 이끄는 거인족과 올림피아 신들 사이의 신화적인 전투에서 그의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거인들은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산을 쌓음으로써 신들을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반격했고 제우스는 마침내 거인들을 물리치고 올림포스의 통치를 보존하면서 미마스를 벼락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미마스의 지름은 약 370km에 불과한 작은 천체로 현재까지 파악된 토성의 83개 위성 중 가장 작습니다. 또한 미마스는 흥미롭고 독특한 회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마스의 동기회전은 토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마스에 대한 토성의 강력한 중력은 조성력을 유발하며 이는 미마스를 끌어당기는 토성의 중력과 미마스 자신의 중력 사이에 전쟁의 줄다리기 효과를 초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조성력은 미마스가 항상 토성을 향하게 하고 미마스의 같은 얼굴만 항상 토성을 향하게 하는 조성력을 갖게 합니다. 미마스는 약 22시간 37분 만에 하나의 궤도를 완성하면서 토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미마스는 토성의 중심으로부터 약 18만 5,520km의 평균 거리에서 토성을 돌고 있습니다. 미마스는 이심률이 낮은 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마스의 궤도가 상대적으로 완벽한 원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미마스는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마스는 얇은 외기권을 가지고 있어 날씨나 기후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열을 유지할 수 있는 대기의 부족으로 인해 미마스는 극도로 차가운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마스의 희박한 대기와 극도로 추운 온도, 액체 물의 부족 등 생명체에게는 가혹한 환경을 만듭니다. 미마스는 주로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양의 바위와 얼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마스의 내부 구조는 암석핵과 두꺼운 멘틀, 얇은 지각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규산염 광물로 구성된 작은 암석핵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미마스의 전체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미마스의 두꺼운 멘틀은 녹은 얼음 또는 고체 얼음층이 있을 수 있으며 암모니아 또는 메탄과 같은 다른 휘발성 얼음과 혼합된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마스가 중력이 낮은 작은 위성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구나 화성과 같은 큰 천체처럼 내부 가열이나 분화 과정을 크게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토성의 근접성과 토성의 고리 및 다른 위성들과의 중력적 상호작용은 미마스의 내부 구조와 지질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석 가열을 일으킵니다. 미마스의 표면은 수많은 충돌 크레이터와 계곡, 그리고 능선으로 뒤덮여 있는 얼음 지형으로 덮여 있습니다. 미마스의 표면은 주로 적은 양의 암석과 함께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마스의 극도로 추운 온도와 대기의 부족은 수십억 년 동안 미마스의 표면 특징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미마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지름이 약 130km인 미마스의 3분의 1 크기의 거대한 허셜 크레이터입니다.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생긴 이 크레이터는 오래전 천체와의 충돌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셜 분화구는 미마스 중심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봉우리와 계단식 벽, 주변 지형보다 몇 킬로미터 위에 솟아있는 충격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셜 분화구를 만든 충격은 미마스를 거의 산산조각 낼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셜 분화구는 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달이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하여 스타워즈의 데스스타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허셜 분화구 외에도 미마스에는 표면을 가로지르는 계곡과 능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충돌 분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미마스가 수십억 년 동안 혜성과 소행성 그리고 다른 물체들의 폭격을 받아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미마스의 지하 수십 킬로미터에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 지구 물리학자 알리사 로든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카시니오의 미마스 관측 자료를 토대로 미마스의 내부에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이카로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미마스 자전을 관측한 카시니오의 관측 결과로 달의 진동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마스의 미묘한 흔들림으로 인해 극축을 중심으로 6km 정도 앞뒤로 움직였는데 이러한 진동은 내부의 바다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질학적 활성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는 것이죠. 미마스의 얼음 및 지하바다의 존재는 생명체의 서식 가능성을 높이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토성을 공전한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은 미마스를 근접 비행하면서 달의 표면과 구성 그리고 지질학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카시니의 근접 비행을 통해 거대한 허셜 크레이터도 발견하게 되었죠. 카시니 외에도 미마스를 근접 비행한 우주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의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입니다. 1980년과 1981년 각각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근접 비행한 보이저 1호와 2호는 미마스의 초기 근접 이미지를 제공하였고 달의 표면과 지질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도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미마스를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보내진 전용 탐사선이나 착륙선은 없지만 여러 우주선이 미마스를 통과하는 동안 수집한 데이터는 이 작은 달의 특성 및 지질학에 관한 연구의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토성과 토성의 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는 미마스를 더 자세히 연구하여 이 흥미로운 위성에 대한 더 많은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토성고리의 물질을 이동시켜 카시니 간극을 만드는 양치기 위성 미마스, 토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득히 먼 우주 공간에서 반짝이고 있는 작은 달, 지름이 약 500km 정도의 작은 위성이지만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품은 지하바다가 있는 곳, 차가운 얼음으로 이루어진 토성의 작은 달,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는 1789년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허셜은 1787년과 1788년 다양한 관측을 통해 토성의 다른 위성들을 발견하였고 이후 1789년 8월 28일 엔셀라두스를 처음으로 관측하였습니다. 그는 이 달을 토성의 8번째 위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성의 8번째 위성이라는 명칭은 이후 발견된 여러 개의 다른 위성들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위성들의 명칭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위성의 명확한 식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1847년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윌리엄 허셜의 아들인 존 허셜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7번째와 8번째 위성에 새로운 이름을 붙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1848년 존 허셜이 제안한 이름인 엔셀라두스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을 공전하면서 동시에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셀라두스의 자전축은 토성의 자전축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자전과 동일한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셀라두스의 자전 주기는 약 38시간으로 이는 토성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러한 자전 주기는 엔셀라두스의 북쪽과 남쪽 지역에 서로 다른 계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엔셀라두스의 자전은 토성의 중력에 의해 조절되며 이는 엔셀라두스의 내부 구조와 지하바다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위성입니다. 엔셀라두스의 공전 궤도는 평균 약 23만 8천 킬로미터 정도이며 토성을 한번 공전하는데 약 3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중력에 의해 공전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자기권 안에 위치해 있는 엔셀라두스는 자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네 번째 위성 디오네와 2대1의 궤도 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디오네가 한 번 공전하는 동안 엔셀라두스는 토성 주위를 2번 도는 것이죠. 이러한 궤도 공명은 엔셀라두스의 궤도가 완벽한 원형이 되는 것을 막아주며 달의 조석 변형을 막습니다. 이러한 조석력은 엔셀라두스의 핵을 가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엔셀라두스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엔셀라두스 표면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함께 형성됩니다. 매우 차가운 대기를 가진 엔셀라두스의 평균 온도는 영하 198도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태양빛을 반사하는 엔셀라두스는 실제로 토성에서 가장 추운 위성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엔셀라두스의 대기 성분은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지표면과 지하바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주요 구성 성분인 얼음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스 성분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셀라두스의 지하에는 암석과 물이 포함된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셀라두스의 지하바다는 지상과는 다르게 얼음에서 만들어진 지표 위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얼음 지표 아래에 있는 암석과 물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하바다는 지구의 바다처럼 수소화된 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수소화된 물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엔셀라두스의 모습입니다. 지름이 500km인 엔셀라두스는 크기가 작고 표면은 매우 균일하게 보입니다.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크게 두 가지 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지형으로 크레이터와 골짜기를 뜻하는 밸리 지형 및 평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지형들은 주로 얼음에서 생성되었으며 얼음의 형태와 크기는 지형이 형성된 방식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표면에 다른 물질이 없기 때문에 매우 밝은 천체입니다. 이러한 밝은 표면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빛을 반사합니다. 이로 인해 엔셀라두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하얀 천체 중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는 지하바다에서 발생하는 지형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지하바다에서 열과 화학 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형성되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엔셀라두스에는 다른 토성의 위성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젊은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토성의 중력으로 인해 조석에 힘이 작용하여 엔셀라두스 표면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하바다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입자들이 표면으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남극 아래에 거대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2005년 카시니 탐사선이 관측한 거대 물기둥이었습니다. 지각의 균열에서 얼음 입자들이 분출되는 이러한 현상은 극저온 화산 활동으로 보여지며 이는 우주로 초당 약 250kg의 물을 지속적으로 뿜어냅니다. 이렇게 분출되는 대부분의 수증기 입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약한 중력을 벗어나 토성의 이고리를 형성합니다. 카시니오는 물기둥을 통과하며 엔셀라두스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아미노산과 이산화탄소, 질소 및 메탄도 발견되었습니다. 카시니오에 의해 발견된 메탄은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내뿜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엔셀라두스의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죠. 또한 함께 발견된 아미노산은 생명의 6대 필수 원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엔셀라두스의 지하바다에는 생명체 존재에 대한 풍부한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카시니오는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 굉장히 특이한 무늬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 줄무늬로 알려진 남극의 균열입니다. 평행한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는 호랑이 줄무늬의 폭은 약 130km로 약 35km 간격으로 서로 교차하며 바닥에서 1km 정도 솟아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장기적인 냉각이 발생하여 얼음 지각을 두껍게 만들었고 행성 전체에 인장력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조석가열로 얼음이 가장 얇은 극지방에서 첫 균열이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호랑이 줄무늬를 통해 우주로 분출되는 간헐천의 물질이 지하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가장 독특한 점은 남반구전역에 충돌 크레이터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엔셀라두스의 표면이 매우 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촬영한 엔셀라두스의 북극의 모습입니다. 거미줄처럼 생성되어 있는 수많은 크레이터와 균열들이 보이시나요? 얼음으로 이루어진 표면의 매끄러운 모습과 지각의 균열로 인한 크레이터들이 공존하고 있는 엔셀라두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5는 1997년에 발사되어 2004년 7월에 토성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토성의 위성들을 탐사하면서 엔셀라두스의 표면과 대기, 지하바다의 다양한 과학적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5는 엔셀라두스 표면의 독특한 구조들과 여러 특징들을 밝혔으며 지하바다의 존재와 내부 구조에 대한 증거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우주 탐사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지질학과 생물학 분야에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카시니오 이후 더 이상의 엔셀라두스의 탐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시 프로젝트와 같은 후속 탐사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달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후 이루어질 우주 탐사를 통해 달의 비밀을 풀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성의 위성들 중 가장 밝은 천체이며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얼음 세계. 지금까지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엔셀라두스였습니다. 수많은 크레이터와 크고 작은 상처들로 가득한 토성의 달, 테티스입니다. 테티스는 1684년 3월 21일 프랑스 천문학자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카시니는 테티스를 토성 근처의 작고 희미한 빛의 점으로 관찰하였고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별이 며칠 밤 동안 고정된 별들과 상호작용하며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후 그가 발견한 물체가 실제로 토성 궤도에 있는 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테티스는 그리스 신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딸이며 티탄족 여신 중 하나로 바다를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테티스는 흥미로운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은 동기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기회전은 테티스의 한 면이 항상 토성을 향하게 하는 반면 다른 면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게 합니다. 테티스의 동기회전은 우리 태양계의 위성들 사이에서 흔한 현상이며 이는 그들의 모행성에 의해 작용하는 조석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석력은 중력 상호작용을 일으켜 달이 조석 잠금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의 자전 속도를 늦추게 하며 한쪽 면은 항상 행성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동기회전은 테티스 표면에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합니다. 테티스의 한쪽 면은 충돌구가 많으며 다른 쪽은 분화구가 적고 어두운 지형을 가지게 됩니다. 테티스는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토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토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5시간입니다. 테티스와 토성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29만 4,700km이며 이 거리는 토성의 궤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변화합니다. 또한 테티스의 궤도는 토성의 적도에 대해 약 1.12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테티스의 궤도가 토성의 적도에 상대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성에서 볼 때 위치가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테티스는 토성의 다른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성들과 토성 자체와도 다양한 중력적 상호작용을 받습니다. 테티스는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가 거의 없는 테티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낮은 중력 때문인데 이는 가스를 유지하고 대기를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계 바깥쪽의 다른 많은 위성들처럼 테티스는 극도로 얇은 외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티스는 높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엔셀라두스의 남극 분출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작은 얼음 조각들이 토성의 이고리를 형성하는데 토성의 이 고리에서 방출된 물질들이 테티스 표면으로 흡수되어 테티스 또한 높은 반사율을 가지게 된 것이죠. 높은 반사율과 열을 가둘 수 있는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티스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7도에서 영하 120 사이로 매우 춥습니다. 표면 온도는 주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와 태양이 받는 햇빛의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테티스가 토성을 공전할 때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타원 궤도로 인해 변하며 그 결과 표면의 온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테티스의 지름은 1066km로 중심 핵과 멘틀, 지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 핵은 규산염과 철과 같은 밀도가 높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름이 100km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심핵을 둘러싸고 있는 테티스의 멘틀은 단단한 형태의 물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멘틀의 두께는 수백 킬로미터로 추정되며 물얼음과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다른 얼음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인 지각은 수십 킬로미터로 상대적으로 얇으며 주로 고체 형태의 물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면을 가진 테티스. 테티스는 수십억 년 동안 유성체 충돌의 결과인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충돌 크레이터로 덮여 있습니다. 멍자국처럼 보이는 동그란 거대 크레이터가 보이시나요? 천체와의 충돌로 생긴 이 크레이터는 테티스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충돌 분화구로 지름이 약 450km의 오디세우스입니다. 테티스의 지름이 1071km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충돌 분화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카메라로 촬영된 이타카 카스마의 모습입니다. 달의 표면을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대계곡입니다. 달의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까지 표면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러한 균열은 총 길이 2000km로 테티스의 4분의 3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러한 대엽곡의 지각 활동은 표면 아래 바다를 통해 생겨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테티스 표면에는 색연필로 낙서한 것처럼 그인 빨간색 줄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시니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 속 데이터로 길이는 수백 킬로미터이며 혹은 1km 정도의 이 붉은색 자국은 표면 아래에서 가스가 방출되며 생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테티스의 표면에는 눈에 띄는 얼음 절벽이 있습니다. 이는 달의 얼음 지각이 오랜 기간 내부의 힘에 의해 밀리고 당기고 부서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는 수 킬로미터 높이에 이를 수 있는 길고 가파른 절벽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부드럽고 분화구가 적은 비교적 평평한 테티스의 평원입니다. 이 평원들은 비교적 젊은 것으로 보여지며 오래된 분화구들의 매움이나 달의 표면을 다시 표면화하는 다른 과정들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토성 궤도를 선회한 카시니 우주탐사선은 테티스의 표면과 구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충돌 크레이터와 계곡, 밝고 어두운 지형을 포함한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과 테티스 표면의 상세한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또한 테티스의 표면 성분을 분석하여 테티스가 주로 다른 물질의 흔적이 있는 물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 이외에도 테티스를 포함한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연구한 다른 우주선들로는 1980년대에 토성을 근접 통과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그리고 지구 궤도에서 테티스의 이미지를 포착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테티스 탐사를 위해 특별히 보내진 전용 탐사선이나 착륙선은 없습니다. 이 매혹적인 달을 더 조사하고 표면과 내부 작용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풀기 위해 새로운 탐사선이 보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상처로 가득한 신비로운 토성의 달, 디오네입니다. 디오네는 1684년 3월 21일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카시니는 망원경을 통해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관찰하던 중 행성 주위를 도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더 많은 관찰을 한 뒤에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시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타네스 중 한 명인 오세아누스와 테티스의 딸로 위성의 이름을 디오네라고 지었습니다. 디오네의 자전 주기는 약 2.7일로 이는 토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동기자전은 디오네의 같은 면이 항상 토성을 향하는 토성의 조성력에 의해 디오네 표면 온도는 특정 영역이 태양을 향하는지 태양에서 멀리 향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을 마주보는 면은 영하 183도의 온도에 도달하는 반면 다른 면은 영하 243도의 낮은 온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디오네는 토성으로부터 평균 37만 7,400km에 위치하며 행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7일이 걸립니다. 또한 행성 주위를 규칙적이고 원형에 가까운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성의 얼음 위성들처럼 디오네는 외기권으로 알려진 매우 얇고 약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는 주로 분자산소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오네는 토성에서 네 번째로 큰 위성으로 지름은 약 1123km입니다. 타이탄과 레아와 같은 토성의 주요 위성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비록 디오네의 내부 구조는 직접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달의 밀도와 물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달의 내부 구조를 추론해냈습니다. 토성의 다른 얼음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디오네는 얼음 멘틀로 둘러싸인 바위로 된 중심핵으로 분화된 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핵은 규산염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얼음 멘틀은 물 얼음과 암모니아와 메탄과 같은 다른 휘발성 화합물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면은 분화구로 덮여 있고 일부 지역은 지각 활동과 극저온 화산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디오네에 얽힌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마치 바위처럼 굳어버린 얼음 표면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입니다. 나사는 디오네의 표면 아래에 약 100km 길이의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4년 토성에 도착한 카시니 탐사선은 13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디오네를 여러 번 근접해 통과하였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과학기계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와 달의 구성 및 지질학과 같은 놀라운 정보들을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디오네의 극지 지도입니다. 디오네의 표면은 지각활동과 극저온 화산 증거를 보여주며 심하게 충돌한 지형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또한 매끄러운 평원이 있는데 이것은 극저온 화산활동이나 지각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오네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물 얼음과 소량의 다른 휘발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의 일부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밝아서 표면 구성이나 질감 차이를 나타냅니다. 디오네의 표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위스피 지형으로 알려진 큰 틈입니다. 달에 긁힌 자국처럼 보이는 이러한 틈은 표면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밝은 물질이 균열을 채우고 있습니다. 무수한 균열 사이에 있는 얼음 절벽의 패턴은 지각 활동이나 극저온 화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카시니 탐사선은 디오네로부터 11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디오네의 협곡을 촬영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카시니 탐사선의 광각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입니다. 밝고 희미한 골절이 디오네 뒤쪽을 가로질러 줄무늬를 이룹니다. 과학자들은 이 줄무늬가 빙화산 활동에 의해 압출된 밝은 물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오네는 여러 개의 충돌 크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시니온은 디오네로부터 약 4만 1000km 떨어진 거리에서 오래되고 선형적인 특징에 중첩된 크레이터 듀오를 포착했습니다. 이 멋진 사진은 디오네의 밝은 절벽 단지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여러 방향으로 확장된 선형 광선을 나타내는 카산드라라가 보이네요. 카시니 탐사선은 2015년 8월 17일 디오네의 표면 위를 474km 근접 통과하면서 디오네를 마지막으로 촬영했습니다. 거칠고 얼음으로 덮인 디오네의 초승달 모양은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네요. 이 머나먼 지구에서 이런 절묘한 사진을 볼 수 있다니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두꺼운 대기와 독특한 지질 구조를 가진 흥미롭고 수수께끼 같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1655년 3월 25일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유연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관찰하던 하유연스는 처음에는 별이라고 생각되는 토성 근처의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 동안 관찰하면서 작은 물체들이 배경 별들에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유연스는 그 위성을 토성의 달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이후 그리스 신화의 강력한 거인들의 이름을 따서 타이탄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탄은 수세기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로 인해 달의 연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980년 보이저 1호가 토성 옆을 지나갈 때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타이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 토성에 도착한 카시니 탐사선은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호수와 바다를 발견하였으며 타이탄을 훨씬 더 자세히 관측하였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위성, 타이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토성에서 가장 큰 위성이며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수성의 크기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은 약 5150km이며 지구의 달보다 약 50% 정도 크고 화성 크기의 약 80% 정도입니다. 타이탄의 질량은 지구의 약 45분의 1 정도로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의 자전 주기는 약 16일로 토성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조석 고정으로 인해 타이탄의 한쪽 면만 항상 토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탄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지구의 자전과 비슷한 축의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는 달의 자전 속도가 느리며 1년이 길기 때문에 지구와 마찬가지로 계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이탄의 계절 변화는 타이탄의 많은 지질학적 특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타이탄의 공전 주기는 약 16일입니다. 타이탄의 공전이 눈에 띄는 이유는 완벽한 원형이 아닌 약간의 타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이탄과 토성의 거리가 궤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거리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중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타이탄의 표면에서 조수가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타이탄의 공전은 달의 내부와 토성의 중력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타이탄은 지구보다 4배 이상 두꺼운 질소가 풍부한 높은 밀도의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대기와 낮은 중력이 결합되어 우리 태양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두꺼운 대기를 가진 매우 독특한 위성 타이탄은 약 98.4%의 질소와 소량의 메탄 및 기타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탄화수소들은 햇빛이 대기 상층부의 메탄 분자를 분해할 때 생성됩니다.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지구보다 50% 더 큰 압력을 지표면에서 생성합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메탄과 에탄으로 구성된 구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은 비를 생성하는데 지구에서와 같은 비가 아닌 에탄과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비입니다. 이 비는 타이탄의 지표면의 수로와 호수를 생성하며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액체 상태를 가진 유일한 천체로 만듭니다. 또한 타이탄의 대기는 상당한 양의 유기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탄, 에탄과 같은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렌지색으로 보입니다. 이 유기분자들은 햇빛과 대기에 존재하는 질소와 메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됩니다. 햇빛이 타이탄 대기에 도달하면 질소와 메탄 분자를 분해하고 더 복잡한 유기분자로 재결합하는데 이 분자들은 결국 표면에 정착하여 오렌지색의 두꺼운 연무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연무는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타이탄이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탄은 약한 중력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는 주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소는 수소와 헬륨과 같은 다른 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분자입니다. 이는 질소 분자가 타이탄의 대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대기의 가스 분자들이 우주로 탈출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이탄의 대기는 지속적인 광화학 과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충됩니다. 이러한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섭씨 179도로 매우 춥습니다. 이는 타이탄이 태양으로부터 꽤 먼 거리에 있으며 열을 가두고 열이 우주로 탈출하는 것을 막는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구성 물질을 살펴보면 타이탄의 모습이 왜 이렇게 신비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타이탄은 암석으로 된 핵과 고압의 얼음층, 그리고 유기화합물과 질소가 풍부한 가스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의 중심에는 규산형 광물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위투성이의 핵이 있습니다. 중심핵의 지름은 약 2500km이며 타이탄 전체 반지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위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대부분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메탄과 암모니아와 같은 다른 휘발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고압의 얼음층입니다. 이 층은 약 3400km 두께로 추정되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어서 지표 근처의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고체 상태로 유지합니다. 타이탄의 가장 바깥층은 대부분 질소가 풍부한 가스와 메탄과 에탄을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의 가장 바깥층은 표면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두꺼운 대기를 형성합니다. 이는 여러 층의 아지랑이로 나뉘어지며 아래층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며 위층은 더욱더 투명합니다. 또한 타이탄의 극지방에는 마치 허리케인처럼 보이는 극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카시니오가 발견한 이 거대한 폭풍은 지름이 8000km의 크기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대기가 행성의 자전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며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녹색의 제트기류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 붉은색의 태풍의 눈은 무섭기까지 하네요.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복잡한 유기분자를 포함하는 밀도 높은 대기, 액체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호수, 그리고 타이탄에 계절이 존재한다는 점이 생명체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원시적인 메탄 기반의 생명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에서 수소가 발견되고 그것이 표면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타이탄의 어떤 식의 형태로든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뜻인 거죠.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을 120여 차례 선회하며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을 조사했습니다. 카시니오 탐사를 통해 나사가 공개한 최초의 타이탄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니 타이탄의 표면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타이탄의 실제 모습을 보러 가시죠. 카시니오는 남극 근처에서 호수를 관측했습니다. 온타리오라쿠스라 이름 지어진 이 호수의 넓이는 15,000제곱킬로미터이며 깊이는 40cm에서 3m 사이로 추정되는 얕은 호수로 가장 깊은 곳은 7m가 조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진 오른쪽에는 파도에 침식된 매끄러운 해안선도 보입니다. 서쪽에는 타이탄의 강과 삼각주가 있다는 첫 번째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액체 탄화수소가 더 높은 평원을 따라 호수로 흘러 삼각주에 퇴적물을 남기는 것이죠. 카시니오는 또 다른 호수, 징포라쿠스도 발견하였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타이탄의 옆을 지나갈 때 햇빛이 거울처럼 징포라쿠스 표면에 반사되어 관측되었습니다. 추가 관찰을 통해 카시니오는 타이탄에서 액체가 움직인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이탄에서 발견된 두 번째로 큰 호수는 라이제이어 메어입니다. 이 호수는 타이탄의 북극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12만 6,000제곱킬로미터로 엄청난 크기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평균 깊이는 온트리오라쿠스보다 훨씬 깊은 50m이며 일부는 200m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강이 호수로 흘러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주변 지역에는 큰 섬이 있습니다. 마법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정말 신비로운 사실은 섬처럼 보이는 바로 이 지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액체 메탄의 움직임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지며 또는 바닥층이 이동하거나 봄 동안 따뜻해짐에 따라 호수에 떠오르는 얼음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타이탄에서 가장 큰 호수 크라켄 메어입니다. 이 호수는 작은 길이로 분리된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는 크라켄의 목구멍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약 1m로 추정되며 강한 해류와 소용돌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1억 년 정도로 매우 젊습니다. 이는 표면이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임을 의미합니다. 토성과의 기조력으로 인해 달의 지각 활동이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된 표면의 주요 요인은 극저온화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에서 메탄을 생성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지구 화산 활동의 마그마 분출과 같은 현상으로 타이탄의 마그마는 물과 암모니아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타이탄의 극저온화산 활동으로 인해 물과 암모니아가 지표면 위로 분출되어 얼어붙어 달의 표면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물과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혼합물은 지구의 용암보다 낮은 점성으로 인해 지구의 용암에 비해 훨씬 더 멀리 흐릅니다. 따라서 산이 더 평평하며 지구의 화산보다 높이가 낮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소트라파테라입니다. 소트라파테라 주변 지역에는 높이 차이가 큰 산맥과 계곡, 바위, 기둥 등이 존재하며 메탄가스의 분출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에서 활동하는 마그마나 메탄가스가 지표면으로 분출되어 지표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탄의 용암이 물과 다른 광물의 혼합이라는 사실은 표면이 지저분한 얼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타이탄의 가장 높은 산은 로키 산맥처럼 산등성이 벨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능선 벨트는 극저온 화산으로 보여집니다. 타이탄에서 가장 큰 산은 미트린 몬테입니다. 미트린 몬테로 알려진 타이탄의 삼중주 산등성이는 흐릿한 토성의 위성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매우 특이한 점은 메탄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라는 점입니다. 타이탄의 표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두운 지형의 패치입니다. 과거에는 바다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두운 광물 퇴적물의 평원입니다. 지구의 남이부 사막과 유사하게 바람이 부는 언덕으로 나타납니다. 타이탄의 표면에는 산과 다른 높은 지형들이 있으며 어떤 봉우리들은 수킬로미터까지 올라갑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물 얼음 또는 유기화합물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7년 발사된 카시니 하위언스.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 의해 개발된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선은 타이탄의 대기와 표면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7년간의 여행 끝에 2004년 토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2004년 12월 25일 하위언스 탐사선은 카시니 우주선에서 풀려나 타이탄 표면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강하는 동안 하위언스 탐사선은 귀중한 데이터를 다시 토성을 공전하고 있는 카시니 탐사선으로 전송했고 카시니 우주선은 그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하위언스 탐사선의 과학 장비들은 온도와 압력, 그리고 풍속뿐만 아니라 타이탄 대기의 구성과 밀도도 측정하였으며 타이탄의 독특한 표면의 이미지들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역동적인 대기와 지질학적으로 활동하는 표면을 포함한 타이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표면의 액체 탄화수소의 존재를 밝혀냈고 이는 달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를 통과하면서 하위연스 탐사선의 과학 장비를 통해 타이탄 대기의 소리도 녹음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타이탄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수십억 마일 떨어진 타이탄의 구름 속에서 녹음된 바람 소리는 타이탄의 날씨와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2022년 11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타이탄의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송해 왔습니다. 크라켄 말의 부분은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다이며 벨레 부분은 어두운 세계 모래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디리 부분은 높은 반사율인 알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연구를 이끈 코너 닉슨 박사와 연구팀은 북반구의 밝은 점이 큰 구름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두 번째 구름도 존재함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이 구름은 해양 빛에 의해서 표면이 따뜻해지는 늦여름 동안 북반구 중부에서 쉽게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탄의 계절과 날씨 패턴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타이탄의 대기 환경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질 탐사 계획으로는 드론 탐사선 프로젝트입니다. 달의 거주 가능성과 생명의 징후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춘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 2027년 발사되어 2035년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인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는 약 3년에 걸쳐 탐사 임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향후 20년 안에 타이탄으로 로봇 잠수함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바다에 로봇 잠수함을 보내 타이탄의 해양과 대기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죠. 로봇 잠수함 계획이 공식 승인을 받으면 나사는 2030년대 중반 토성의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실제 토성 궤도에 도착하는 시간은 2030년대 말이나 2040년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잠수함 계획에는 2개의 로봇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길이 6m의 로봇 잠수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이탄 터틀이라고 불리는 자율로봇입니다. 우주과학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새롭게 들려올 타이탄에 대한 놀라운 정보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우주과학 기술로 인해 매혹적인 타이탄과 광활한 우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스펀지 모양의 기괴한 달, 히페리온입니다. 1848년 천문학자 윌리엄 크렌치 본드는 그의 아들 조지 필립 본드와 함께 히페리온을 발견하였습니다. 히페리온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아들이며 크로노스의 형제이자 테아의 남편인 히페리온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페리온은 매우 특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자정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성들처럼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꾸준히 회전하는 대신 히페리온은 토성 주위 궤도에서 혼란스럽게 굴러갑니다. 이는 달의 밀도가 낮고 중력장이 약해 안정적인 모양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페리온의 자전은 토성의 중력과 다른 위성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조석 굴곡 현상으로 인해 히페리온의 모양은 궤도를 이동하면서 약간씩 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전축이 예측할 수 없게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히페리온의 자전 주기는 약 13일에서 16일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회전에도 불구하고 히페리온은 깊은 분화구와 날카로운 능선, 그리고 얼음으로 뒤덮인 평원을 포함한 독특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토성계의 다른 물체들의 충돌뿐만 아니라 달 자체의 무질서한 자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히페리온의 독특한 회전은 천문학자들과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매혹적인 현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히페리온은 타원형으로 공전하고 있으며 기울어진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성계 다른 위성들로 인해 궤도와 속도가 모두 변화하는 등 매우 불규칙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페리온의 토성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약 150만 킬로미터이지만 궤도는 최소 약 140만 킬로미터에서 최대 약 160만 킬로미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타원형 궤도는 완성되는 데 약 21일 정도 걸립니다. 타원형 외에도 궤도의 특이한 점은 히페리온이 토성의 적도에 비해 약 27도 기울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달이 토성 주위를 도는 경로가 토성 고리의 평면과 다른 위성들의 궤도에 상대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페리온의 궤도는 토성계의 다른 위성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며 이는 속도와 궤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히페리온의 회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이탄과 공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타이탄과 히페리온의 두 개체는 복잡한 변형 세트에서 서로를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집니다. 히페리온은 주로 수소가스로 구성된 매우 미약하고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의 입자들이 우주로 분출되어 달 주위에 약한 대기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대기는 달의 표면과 태양풍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입니다. 히페리온의 대기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를 포함한 가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들은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하며 대기의 전체 밀도는 극도로 낮습니다. 히페리온의 평균 반경은 약 135km로 토성의 수많은 위성들 중 원형이 아닌 불규칙한 위성 중에서는 가장 큰 위성입니다. 감자 모양 같기도 하고 스펀지 모양 같기도 한 불규칙한 히페리온은 아마도 큰 규모의 충돌에 의해 파괴되어 떨어져 나온 위성의 잔해로 보여집니다. 달의 표면은 많은 분화구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히페리온의 내부가 태양계 밖 다른 얼음 위성들과 비슷하게 얼음과 바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페리온의 밀도는 물의 절반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는 40% 이상의 공극률이 있는 물 얼음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공극률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빈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낮은 밀도로 인한 40% 이상의 공극률은 히페리온이 부분적으로 속이 비어 있으며 불규칙한 모습을 가지게 합니다. 달의 무질서한 자전과 표면의 충돌로 인한 히페리온의 다공성은 달 내부의 상당 부분을 빈 공간으로 만들며 서로 연결된 작은 물질 주머니로 구성되게 합니다. 히페리온에 뿌려진 유기물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히페리온의 표면은 분화구와 산사태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얼음 표면 위에 뿌려진 유기먼지의 얇은 층은 일부 크레이터 바닥에 집중되어 불그스름한 어두운 퇴적물을 형성합니다. 이 새로운 색상 지도는 카시니오에 탑재된 적외선 매핑 분광계 데이터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히페리온에 얼어붙은 물과 이산화탄소 얼음입니다. 또한 자홍색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나타내며 노란색은 이산화탄소와 미확인 물질의 혼합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히페리온은 얼음과 휘발성 물질 외에도 규산염과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소량의 암성 물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페리온은 메탄이나 다른 휘발성 물질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어두운 젓갈색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 물질은 달의 독특한 외관을 가지게 하며 특이한 붉은색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공성 물질층으로 덮여있는 히페리온의 표면에는 매우 불규칙한 모양의 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히페리온의 깊은 분화구는 스펀지나 말벌둥지처럼 기이하게 구멍이 뚫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크레이터들의 크기는 직경 수미터에서 수킬로미터에 이르며 대부분의 분화구들은 어두운 물질로 덮여있는 가파른 벽과 평평한 바닥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화구와 어두운 물질 외에도 히페리온의 표면은 여러 개의 큰 분지와 능선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각활동과 무질서한 자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5년 9월 카시니오는 히페리온에 흩어져 있는 기묘한 크레이터들을 관측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중앙의 거대한 충돌 지형의 가파른 측면이 홈이 파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카시니오는 히페리온 상공 18,000km 고도에서 몇 개의 작은 분화구가 포함된 멜이라는 이름의 큰 분화구를 관측했습니다. 이 거대한 분화구 가장자리에는 수많은 얼음노두가 있으며 바닥은 산사태 잔해와 어두운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화구의 벽은 울퉁불퉁한 가장자리 주변보다 경사진 측면이 눈에 띄게 더 부드럽습니다. 카시니오는 영겁의 충격으로 만들어진 풍경들을 가로질러 어두운 바닥의 분화구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보여주었습니다. 히페리온의 특이한 분화구의 모습입니다. 5개의 선명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진은 2005년 9월 26일 카시니오가 히페리온을 근접 비행하는 동안 찍은 사진입니다. 1981년 보이저 2호가 촬영한 모습과 2005년 카시니오가 촬영한 히페리온의 모습입니다. 히페리온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한 번에 보니 지금까지 발전해온 우주기술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카시니오는 히페리온을 여러 번 관측하면서 달의 매우 특이한 모습들을 포착했습니다. 많은 크레이터들이 생성된 표면, 다공성 텍스처,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진 독특한 젓갈색, 불규칙한 감자 모양의 달, 그리고 휘발성 물질로 구성되어진 모습들이었습니다. 카시니오는 히페리온과 토성계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였고, 과학자들이 이 매혹적인 위성을 연구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 행성 중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입니다. 특히 토성의 고리는 다른 행성에서는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아름다움을 선사하죠. 점성학에서는 토성을 고독하고 외로운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토성 곁을 13년 동안 묵묵하게 지켜봤던 친구이자 우리에게 토성에 대한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시니 탐사선이 있었죠. 카시니 탐사선은 13년 동안 토성 둘레를 맴돌며 탐사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찬란했던 카시니 탐사선의 장대한 토성 미션과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선이 발견한 위대한 유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시니호가 발사된 것은 1997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지구를 떠난 지 20년, 토성 궤도에 진입한 지 13년 만에 20년에 걸친 장대한 토성 미션을 끝낸 카시니 탐사선은 이처럼 토성 대기권에서 산화함으로써 토성의 일부가 된 것이죠. 나사가 카시니 탐사선의 충돌 코스로 틀어 토성 대기권에서 불태운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연료가 떨어진 카시니 탐사선을 토성 궤도에 방치해둔다면 차후 언제 어디로 추락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카시니 탐사선에 혹시라도 묻어있을지도 모를 지구 미생물이나 원자력 전지의 플루토늄 방사성 물질 등이 토성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쿨버스 크기의 무게 5.8톤의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 대기 속에서 유성처럼 불타면서 산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시니 탐사선의 최후가 지구에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83분 뒤였죠. 이것은 카시니 탐사선이 불타면서 마지막으로 보낸 전파 신호가 토성에서 지구까지 16억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달려오는 데에만 83분이나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시니 하위연스호의 탐사 결과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지하바다와 타이탄의 메탄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나사의 우주생물학자들은 토성 위성들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카시니 탐사선을 토성 대기권에서 불태웠던 것이었습니다. 카시니호가 지구를 떠날 때의 이름은 카시니 하위언스였습니다. 나사의 카시니 궤도선과 유럽 우주국 ESA의 하위언스 탐사선으로 두 개의 탐사선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죠. 카시니 탐사선은 프랑스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하위언스 탐사선은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위언스의 이름으로 명명되었죠. 이 두 사람 모두 토성 관측에 큰 업적을 남긴 과학자이기에 탐사선의 이름으로 헌정된 것이었습니다. 카시니 하위언스는 무려 18가지 탐사 장비들이 탑재되었습니다. 그중 12개는 카시니호에 그리고 6개는 하위언스 탐사선에 실렸죠. 장비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시광선을 이용한 원격 탐지 장비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원격 탐지 장비, 탐사선의 주변 환경을 탐지하는 탐지 장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을 구성하는 전자부품의 수는 무려 1만 3천 개나 되었으며 총 16km에 이르는 케이블로 연결되었는데 이 모든 장비들은 카시니 탐사선의 최후까지도 무려 20년 동안 계획대로 정확히 작동되었습니다. 그중 가시광선과 자외선 및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이미징 사이언스 서브 시스템을 갖춘 카시니호의 주 카메라는 토성의 고리와 위성들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야심차게 출발한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선은 타이탄4 로켓에 실려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최고 성능의 로켓으로 쏘아 올려도 토성까지 일직선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로켓의 힘이었죠. 태양의 엄청난 중력의 힘이 뒤쪽에서 끊임없이 우주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인류가 가진 자원과 로켓의 추진력만으로는 태양 중력을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목성 정도까지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바로 행성 간의 중력을 사용하는 중력도움이었습니다.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선은 토성까지 가기 위해 세 개의 행성인 금성과 지구, 목성들에게 중력도움을 받았습니다. 카시니호가 7년 만에 토성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중력도움이 결정적이었죠. 중력도움은 스윙바이 또는 플라이바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행성 궤도를 근접 통과하여 행성의 중력을 슬쩍 훔쳐 공짜 가속을 얻는 기법인 것이죠. 행성 입장에서 본다면 우주선의 엉덩이를 걷어차서 가속시키는 셈으로 이론상으로는 행성 궤도 속도의 2배에 이르는 속도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궤도 속도가 초속 30km로 여기서 초속 60km까지 중력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중력도움이란 엄청난 노다지인 것입니다. 카시니 하위언스는 지구를 출발해 금성을 2번 근접 비행하여 중력도움을 받은 후 이어 지구 궤도를 지나면서 또 중력도움으로 초속 5.5km의 추진력을 얻어 목성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성의 중력도움으로 초속 6.7km까지 가속한 후 발사된 지 6년 8개월여 만인 2004년 7월 토성 궤도에 진입했죠. 총 비행거리는 지구와 토성 거리의 2.5배에 달하는 34억 킬로미터였습니다. 카시니호는 토성 주위를 공전하는 탐사선으로는 최초이며 토성을 방문한 우주선으로는 네 번째 탐사선이었죠.
그리고 카시니오가 목성에 들렸을 때 의미 있는 과학적 실험을 하나 했는데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한 것이었습니다. 거대 질량체는 주변 시공간을 왜곡시켜 전자기파인 빛의 경로를 휘게 한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카시니오가 태양 근처를 지나는 전파를 쏘아 지구로 보낸 결과 다른 경로로 보낸 전파보다 지연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죠. 이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 값과는 오차 범위가 5만 분의 1 이내로 맞아떨어지는 값이었습니다. 이 검증에서도 역시 아인슈타인은 승리를 거둔 것이죠. 13년 동안 토성 주위를 맴돌면서 카시니 미션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미션 초장에 있었던 하위언스 탐사체의 타이탄 착륙이었습니다. 타이탄은 목성의 가니메데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일 뿐 아니라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천체이기도 합니다. 1655년 크리스티안 하위언스가 처음 발견한 타이탄은 태양계 위성으로는 유일하게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것도 지구의 1.5배나 진한 대기를 가지고 있죠. 질소가 주성분이고 메탄도 섞여 있는 두꺼운 오렌지색 대기는 타이탄을 완전히 둘러싸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350km로 지구의 반도 안 되는 위성에 이렇게 두터운 대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25일 본체에서 분리된 하위언스는 3개의 낙하산을 펼친 채 타이탄 대기권으로 위험천만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탄의 고층 대기권에서 강풍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마침내 2005년 1월 14일 타이탄 표면에 착륙하였죠. 이것은 태양계의 외부 천체에 최초로 성공한 연착륙이었습니다. 고도 1270km에서 하강하기 시작한 하위언스는 대기의 마찰과 낙하산 등의 도움으로 감속하면서 고도 160km부터 타이탄의 대기 관측과 지표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탄의 지표면 사진에는 산과 계곡, 하천 등 돌덩이들이 뒹구는 평원 같은 지형이 담겨 있었는데 액체 메탄이 흘러생긴 지형으로 보였습니다. 하위언스 탐사선은 하강하면서 타이탄의 지표면 광경을 지구로 전송해 주었죠. 배터리가 방전되기까지 2시간 반 동안 350컷의 이미지와 타이탄 대기 성분 데이터를 하위언스는 카시니 탐사선으로 보냈으며 카시니오는 이것을 다시 지구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지구에 비해 태양 에너지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타이탄의 표면은 메탄이 액체로 흐를 만큼 지독한 추위로 기온이 영하 179도나 되었습니다. 나사 과학자들과 제트 추진연구소 엔지니어들은 관제실 모니터 앞에 붙어 앉아 몇 시간 동안 이 황량하고 진기한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풍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죠. 하위언스 착륙선의 타이탄 탐사는 카시니오 미션 중에서도 기념비적인 탐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궤도 진입 후 수명이 4년 정도로 예상되었던 카시니 탐사선은 핵심 미션을 마무리한 후에도 예상했던 수명의 3배가 넘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토성 궤도를 선회하며 탐사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미션이 13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토성의 시간으로는 반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13년에 걸친 카시니 하위언스의 장대한 토성 탐사는 토성 탐사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엄청난 발견들을 이끌어내었죠. 한 행성계의 전모를 카시니 탐사선만큼 세밀하게 파악해낸 탐사선은 역사상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1980년과 1981년 보이저 1, 2호가 토성에 근접 비행한 후 최초로 토성에 도착한 탐사선인 카시니오는 거대 가세행성인 토성의 생성과 조성, 자기장과 중력장, 그리고 여러 위성들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구로 전송함으로써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수천 건에 이르는 과학적 논문이 발표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 궤도를 돌면서 토성 구름의 상층부에 발생하는 폭풍과 기묘한 띠 모양의 토성 대기, 구름에 가려진 토성 표면을 탐사하였으며 무려 10개가 넘는 토성의 위성들을 비롯해 토성 지름의 8배나 되는 토성고리의 구조와 성분들을 세밀하게 관측했습니다. 카시니오가 들여다본 토성계는 한마디로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2004년 카시니오가 토성에 도착한 이래 인류는 최초로 토성의 계절 변화를 볼 수 있었죠. 또한 토성을 두르고 있는 장대한 고리들이 무수한 얼음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토성과 상호 중력으로 인해 충돌과 합체를 반복하면서 고리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또한 간헐천에 물줄기가 솟구치는 엔셀라두스의 상공을 알면서 그 얼음지각 아래 거대 바다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죠. 지구 이외 천체에서 발견된 바다로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타이탄과 엔셀라두스의 이 같은 상황은 카시니 탐사선을 보내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었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이 두 위성에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발사 이후 20년 동안 무려 79억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토성계를 누비던 카시니 탐사선에게도 이윽고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카시니 탐사선의 연료가 바닥을 보이며 더 이상의 연장 근무는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시니 탐사선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랜드 피날레로 불리는 엄청난 미션이었습니다. 이것은 토성의 가장 안쪽 고리와 토성 대기층 사이의 틈새를 무려 22차례 뛰어드는 대담한 미션이었죠. 이곳은 고리와 토성 사이의 너비가 고작 2400km 공간으로 지금까지 어떤 우주선도 지나간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이빙은 2017년 4월 27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때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과 토성고리 사이의 좁은 공간을 뚫고 들어가 토성 대기권 3000km까지 접근하면서 토성의 생생한 민얼굴을 지구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4번에 걸친 다이빙에서 분석한 결과는 토성과 토성고리 사이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으로는 백조의 노래였던 그랜드 피날레 미션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후 2017년 9월 12일 마지막으로 타이탄을 스윙바이하며 탐사선이 경로를 충돌 코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9월 15일 토성 대기층으로 뛰어들어 산화함으로써 20년에 걸친 토성 탐사를 마무리하는 스릴 넘치는 생애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 대기에서 마찰로 인해 불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테나를 지구 쪽으로 돌려 2분 동안 토성 대기 성분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카시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영상은 토성의 빛이 닿지 않은 면을 찍은 사진으로 이 사진을 전송한 후 45초 만에 완전히 전소되었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의 야심찬 우주 탐사를 수행했던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 양은 100GB급 USB 메모리 6개 분량인 635GB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만도 무려 3,948건에 달하며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대기에 진입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낸 자료는 앞으로도 태양계와 토성계의 생성 등에 대해 더욱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카시니 탐사선의 최대 성과는 아마도 태양계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카시니 탐사 이전 태양계에 대한 인류의 관념이 흐릿한 흑백 초상화였다면 카시니 탐사 이후 태양계는 매력적이고 현실감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으니깐 말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로부터 15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곳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어쩌면 우리의 기원과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를 끊임없이 우주 속으로 안내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선의 대담하고 장대한 토성 탐사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